안녕하세요, 은명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에게 계급이란 단어는 매우 낯섭니다. 계급이라고 하면 중세시대의 왕과 귀족을 떠올리거나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을 떠올리죠. 두 경우 모두 현대 한국 사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정도로 권리와 자유를 갖습니다. 평등이 중요한 가치가 된 상황에서 계급이라는 단어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급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류층, 중산층,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인 격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층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혈통을 통해 부여되는 본권적 의미의 계급은 아니지만 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계층과 계급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급 문제를 다룬 학자를 소개할게 하는데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계급 구분이 우리의 삶의 궤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만큼 계급 구분이 뚜렷하진 않지만 훨씬 암묵적이고 미묘하게 계급 구분이 작동한다고 말하죠. 본권적 의미의 계급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입니다. 어느 가문의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죠. 현대사회의 계층 구분에서는 경제력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임금과 자산의 정도를 따져서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을 가르죠. 그런데 브루드에는 현대사회의 계급 구분에서 혈통과 경제력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출신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나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간헐적으로 재벌갑질 문제가 있는데 출신과 경제력만 내세우면 문매맞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나타나는 계급 구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부르디에는 그의 대표작 구별짓기에서 문화와 취향이 현대사회의 계급 구분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출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누리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느냐가 계급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는 문화와 취향이 자연적이라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칸트를 비판하죠. 칸트는 인간이 가진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미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미적 기준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칸트는 미적 판단을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부르디에는 우리의 취미 판단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트로트보다는 팝송이, 팝송보다는 재즈나 클래식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툰보다는 문학상에서 수상한 소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TV 드라마보다는 뮤지컬이나 발레가 더 예술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장르나 취향의 위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향을 갖는지가 사회적 구별짓기에서의 위상을 결정하죠. 트로트, 웹툰, TV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클래식, 소설, 발레를 즐기는 사람이 스스로를 더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브루데는 취향과 계급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본하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브루디에는 경제적 자본 외에도 사회적 자본, 상징 자본 등 여러 가지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구별짓기에선 문화 자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죠. 자본화된 상품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처럼 문화 자본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 자본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재화와 브랜드를 소비하는지, 어떤 제도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화 자본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부르데는 사회를 비유적으로 장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창시절에 자석과 철과를 가지고 실험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석과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합니다. 부르데는 사회라는 장 안에도 자기장 같은 힘의 구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힘의 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자본은 사회라는 장 속에서 계급적인 차이를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앞에 나왔던 트로트와 클래식은 문화자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취향에 대한 가장 무난한 답변은 트로트를 좋아하든 클래식을 좋아하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그 둘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대답과 반대로 부르디에는 문화에는 서열화된 양식이 있고 취향에도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장 속에서 자기장처럼 작동하는 서열화된 양식과 위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급 취향에는 그 취향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중가요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클래식이나 발레를 즐기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미식가가 되려면 섬세한 미각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정밀하는 감탄하면서 보지만 추상적인 현대 미술을 이해하려면 그 작품 속에 담겨있는 기호와 도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급 취향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는 취향만큼이나 효과적인 구별짓기 수단도 없습니다.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가 한 사람이 가지는 문화 자본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면 클래식과 현대 예술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대중음악을 듣고 만화를 보면서 자랐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언정 클래식에 감동하거나 현대 예술에 몰두하기는 어렵죠. 부르드에는 이렇게 개인에게 내재된 행동과 평가의 원리를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비투스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일종의 성향체계입니다. 부르디에는 출신 계급과 교육 내용이 아비투스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저는 저렴한 모텔을 자주 이용합니다. 모텔이라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죠. 되려 5성급 호텔에 묵을 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낍니다. 한 번은 그 호텔에서 강의를 해야 해서 숙박을 했었는데 그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을 이용해볼까 해서 갔는데 내가 이걸 이용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비투스는 삶의 궤적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의 문화와 취향을 결정하고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디에는 아비투스를 육화된 계급, 객시화된 계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라는 장 속에서 개인들은 구조화된 위계적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최대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죠. 문화 자본을 둘러싼 갈등도 그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최대한 희소성 있는 상품과 취향을 소비하고 존경받는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사회 속에서 계급 구분의 기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기호들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벤츠나 샤넬 같은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동차나 가방으로서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호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벤츠의 C클래스는 같은 세그먼트지만 두 차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가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구별짓기의 기호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차별화 효과를 얻기 위해 브랜드 형성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와 기호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보그의 스칸디나비아판 표지 모델로 등장했는데요. 패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해친다며 패션 산업을 비판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18년에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등교거부 운동으로 환경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간 쌓은 경력 덕분에 그레타 툰베리의 말은 큰 파급력을 갖는데요. 인터뷰에서 한 말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고 친환경 브랜드를 부각시켰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친환경 소비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기호를 선호하게 되었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에게 부르디에가 상징 권력이라고 부른 힘이 생긴 겁니다. 상징 권력은 이미지나 기호, 담론을 생산하고 그걸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진 상징 권력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생산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합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인식 변화가 보여주듯 사회에는 늘 상징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상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치가, 학자, 성직자가 상징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파를 비판합니다. 학자들은 학문적 타당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권위를 갖고 있죠. 성직자들은 종교적인 진리와 윤리적 문제를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권위를 얻기 위한 상징 투쟁에 참여합니다. 부류대는 일상 속 취향, 상품, 의사소통 속에 감지하기 어려운 권력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그가 제시한 이론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학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일 텐데요. 브루디에의 사회학 이론은 나도 모르게 나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